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죠.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내가 쓸모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인한테도 내가 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바쁘다 하지만 우리 계속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왠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쉬었어. 하루 쉬고 다음날 직장에 딱 출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가 전날 쉬었다는 거를 몰라.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자기 효능감을 충족시켜드리고 뭐 약도 쓰고 치료를 해가지고 이 자기 효능감 떨어지는 분들을 효능감 있게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축인 자기 조절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분이 나는 내 인생에 만족을 못하겠다. 나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입고 계신 옷이 다 명품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명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제가 봐도 알겠어요. 그냥 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막 고급 차키 있잖아요. 막 BM 어쩌고 벤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키를 막 제 앞에서 의자에다가 막 집어 던져요. 샤넬백을 막 집어 던져요. 그러면서 원장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머릿속에서 계속 저게 정말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두고 나가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이분은 유능한 건 알지만 사실은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뭐랄까 좀 자유로운 영혼? 집시처럼 좀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셨어요. 인생은 내가 유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두 번째 축은 이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핸들링 되고 있는가 이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 상당히 좀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선배 중에 돈만 모으면 무조건 자동차만 바꾸는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형, 아니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왜 모든 재산을 다 차에다가 집어넣냐 하니까 이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균아, 자동차는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 가서는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고 고객들 비위 맞추고 또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오로지 출퇴근할 때 올림픽대로에서 밟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차선은 그냥 평범한 차선이 아니죠. 이게 내 자존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차선 끼어 들어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자존감이 지금 딱 밟히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자존감의 세 번째 축은 읽어볼까요? 자기 안정감. 자기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이 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재난을 당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무슨 폭력을 당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그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도 너무 안타까워요. 눈앞에는 제가 있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세요. 저 문 열고 누가 들어올 것 같다고. 아무리 안전한 환경이 주어져도 계속 마음에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불안해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인 게 뭐냐면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혹시 채연님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을 갔어요. 저를 모르고 동양인도 별로 없는. 근데 그곳에서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약간 불안함과 아,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겠구나.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무서움도 있었고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아마 많은 한국에 계신 여성분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남자들은 사실 거의 몰라요. 전혀 못 느낍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가 빌라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치안이 안 좋은 동네도 아니었어요. 괜찮은 동네였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이제 야근 끝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제가 나중 나간다는 얘기 안 하고 마중을 나간 거예요. 저 맨날 걸어오는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 골목길로 아내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는 척을 하려고 이제 다가갔죠. 다가가는데 아내가 계속 나랑 눈을 안 마주쳐요. 계속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른 데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이제 거의 지나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은 씨 하고 이렇게 불렀더니 아내가 너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 신랑인데 자기 신랑이 지나가는데도 왜 저렇게 놀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몸무게가 한 90kg 정도 나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좀 짧았어요. 그래서 무슨 동네 건달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제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라 하고 하는데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니까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밤길을 걷는 게 혼자 걷는 게 저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여자친구들끼리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한 통 안 해주면은 그게 그렇게 서운한 겁니다. 왜? 나의 자기 안정감을 챙겨주지 않은 거니까. 남자들은 반대죠. 사실 남자들끼리는 술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 전화하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놔주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존감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이게 3대 행동은 비교, 비약, 비난, 3B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3B 이론은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비교는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내 앞에서 남 얘기하는 게 다 비교예요. 우리가 누굴 사귀면 당신 정말 예뻐, 아름다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정말 예뻐, 지난번 걔보다 더 예뻐 그렇게 얘기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약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 때문에 우리가 과하게 비약을 당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미래를 단정짓고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면 자존감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입니다. 비난은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비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왜라는 단어와 함께 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각했어? 문장만 보면은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제가 전공이 됐을 때 선배님들이 불러가지고 홍균아, 이제는 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죠. 정 이유가 궁금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건가요를 물어봐야지 범죄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함부로 왜 따라갔습니까? 왜 신고를 늦게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오히려 마음에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한 번 더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비교, 비약, 비난하는 자존감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방어를 해야 될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할 때, 기분이 상했을 때, 감정이 불편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 도둑들의 그 힘, 감정의 힘을 무력화를 시켜야 돼요. 나쁜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도둑들한테 공감을 하라 그러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공감을 해버리면 같이 나를 비난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라 단지 부정적인 감정만 공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공감입니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맨날 우리 듣는 얘기잖아요. 그랬구나. 하는 게 공감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세상에라는 단어를 쓰세요. 세상에. 세상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선배님,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배님이 어우 세상에 그러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잖아요. 선생님 제가 요번에 뭐 책이 잘 돼가지고요. 뭐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 세상에 그래요. 하루 종일 세상에만 하세요. 병원에서도 계속 세상에만 해가지고 그 지역 정신과를 다 그냥 평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랬구나만 합니다. 김상중님이라면 후배한테 야단을 칠 때요.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비교를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배죠? 물론입니다. 홍균아, 네. 너는 나보다도 어린데 머리가 왜 이렇게 나보다 하얗니? 왜 그래? 그렇네요. 어? 그렇네요. 제가 후배인데 머리가 좀 하얗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묻는 말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굉장히 당혹스럽잖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니? 아, 그렇습니다.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겁니다. 저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아, 당황하셨을 수 있었겠군요. 이렇게 공감을 하는 순간 감정이 소거되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자존감 도둑을 만났을 때는 그랬구나를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도 또 생각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낮에 제가 선배님한테 야단을 맞은 게 밤에 한 번 더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엄마가 야, 너 그러다가 시집 못 가. 그러면 아닌 거 알면서도 나 이러다가 진짜 사랑을 못 받나? 이게 항상 두려워지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로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이 구조가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전제는요.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인생을 4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건입니다. 이 인생은 다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랑 김상준 선배님과 만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항상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은 감정이 들고 더 오래 있으려고 하겠고 나쁜 생각이 들었으면 나쁜 감정이 들고 멀어지려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건이 생각을, 생각이 감정을, 감정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한숨을 후 하고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래본 지가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겠죠. 그쵸. 또는 손호영 씨를 본 거야. 그게 나 때문에 나를 보고 한숨 쉰 거야. 뭔가 연애의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한숨을 쉬는 이 사건을 나의 문제로 끌어들이게 돼요. 아,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이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어지면서 감정까지 같이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겹나? 내가 지겨워졌나?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건은 점점 멀어지고 머릿속에는 생각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한 감정에, 허탈한 감정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귀던 그 사람은 그렇게 재밌었다던데 그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쑥 행동이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 행동은 새로운 사건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부부싸움 잘 안 했는데 보통 부부싸움을 하면 양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벗어갖고 던져놓고 소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이프가 얘기를 합니다. 홍균 씨, 양말 좀 세탁통에 넣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 사건이 야,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내 노동의 가치를 몰라주나? 요즘 내가 좀 수입이 좀 줄어가지고 와이프가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화도 나고 괜히 인상도 막 굳어지고 그랬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나 생각해 보니까 양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양말 일인데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야 되나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감정과 행동이 이어지는가만 구분을 잘 해봐도 해결책이 좀 빨리 나옵니다. 자,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한숨을 쉬는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감정이 쫓아올까요? 걱정? 왜 그래? 걱정되겠죠. 그렇죠. 걱정되고 뭔가 좀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잘해주겠죠. 저 사람. 뭐라도 먹을래? 그래서 먼저 먹든지 뭐 기분 분위기를 좋은 바꿔주지. 기분 좋은 행동을 하든지 케어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방해하는 해로운 습관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연민입니다. 직장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야단을 맞았는데 자기 연민이 올라온 거예요. 신입교육 때 원리터 통일 양식 안 배웠어요? 우선 대리님께서 데이터 확인해 주시면 수정.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일 처리하래요? 순서 모릅니까? 데이터 확인? 그건 기본이에요. 지금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겁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데이터 입력하고 그 후에 2차로 양식 수정하고 아니 대체 그런 순서는 어느 회사에서 써먹는 프로세스입니까?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도 좋습니다.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지금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겁니까?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지각이네요. 아니 네.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회사 생활 중에 제일 나쁜 게 지각이라고. 뭐해? 가봐.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안쓰러워요. 안쓰럽죠. 중요한 건 자기 연민의 감정은 자꾸 자기 자신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잠들면 안 돼. 오늘 이렇게 불쌍한 하루를 보냈는데 이대로 잠들 순 없어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다거나 게임을 하게 된다거나 잠이라도 휴식이라도 좀 줬으면 좀 건강한 위로가 됐을 건데 뭔가 미숙한 위로로 이어지면서 다음 날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자기 연민이 우리의 자존감을 악순환시키면서 나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해결책은 뭐겠어요? 자기에게 좋은 걸. 그렇죠. 뭔가 무기력감이 느껴지고 뭔가 무능력감이 느껴질 때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것을 끌어올릴 것이냐가 긍정적인 건강한 자기 위로와 이어질 때 자기 성장도 일어날 수 있고 자존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기 연민은 위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가 감정이라는 겁니다. 혹시 양가 감정이라는 감정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잘 생소하실 거예요. 양가 감정은 한 사건에 대해서 양극단에 반대되는 감정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연애 상담 같은 거 할 때 많이 보게 돼요. 밤늦게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톡을 해가지고 막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헤어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친구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런 사람 그래도 만나려면은 그 어떻게 그렇게 금방 헤어질 수가 있냐 그러죠. 그럼 전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럼 만나. 그럼 만나 그러죠. 그러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얘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면서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만날 것이냐 헤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존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존감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당당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내가 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자존감이 올라가면 이 친구들이 나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겸손하고 싶기도 하고 자존감 강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자존감 강하게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을 하게 되는 양가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에 해로운 세 번째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인데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그러거든요. 너무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희망을 품는 게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얼굴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써놓고 다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절대 사랑스러운 표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자존감을 세우는 법을 알아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요, 이렇게 결심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훈련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는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손호영님 같은 경우 살다 보면은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힘들어하는 손호영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것 같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내가 그 얘기만 들으면 자존감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내가 괴롭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얘기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최선을 다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녹음해서 그렇죠. 괜찮아. 내 마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남이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그분들한테 여력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사건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난 것도 사건이잖아요. 막상 이 사건을 경험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윤홍근 강의를 들었는데 자존감은 별로 높아지진 않고 시간은 길고 막 별로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냐? 그 이유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거기 왜 갔을까?
내가 중간 휴식 시간에 집에 갔어야 되는데 왜 남아 있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왜가 뭐라 그랬어요? 비난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2차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왜라고 자문하지 말고 자신에게는 일단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 미래형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윤홍균 강의는 가지 않겠다. 책도 안 읽겠다. 미래형 후회를 하면서 그 문제를 피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하루에 적어도 15분 이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쁜 일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말로 좀 뱉어야 돼요. 내가 그때 일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구나라고 말로 한번 뱉으셔야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쉬우실 거예요. 저는 자존감 회복하는 훈련을 복근 만드는 훈련에 많이 비유를 해요. 저도 한때 식스팩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 내과 선생님한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식스팩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배가 이만큼 나오신 분이 있어요. 배를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윤 선생, 식스팩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웃긴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자존감 만드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근을 만들려면 플랭크라는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 보면 1분씩 해갖고 5세트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분들의 행동을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복근을 키우고 싶은데 복근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왜? 복근이 없어서.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치 플랭크를 처음에는 10초밖에 못했지만 하다 보면 몇 초가 돼요. 12초가 되고 15초가 되고 20초, 30초가 됩니다. 자존감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Keep going.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한 번 했다고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주고 또 그러다가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그 새로운 방법도 대입을 해주고 계속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치 복근을 만드는 것처럼요. 자존감의 언덕, 자존감의 난간, 자존감 도둑을 끊임없이 만나실 테지만 그때그때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를 들려주면서 지지하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세기에 살아나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사회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국가들, 기타 등등들이 나라는 정체성에 꽤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이죠.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사회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회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의 규범을 배우는 과정들을 전체 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체로서의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 성격과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다 조합된 것이 나라는 사람인 거죠. 이런 예 한번 들어볼까요? 상사가 나한테 거슬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일로 와봐. 예,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너는 진짜 회사 편하게 다니는 것 같다? 야, 너는 네가 사장인 줄 알았어. 그러면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화를 모두 다 꾹꾹 누르고, 그렇죠? 저는 언젠가 꼭 사장이 될 거예요? 라고 지나가면 바꿔서 나라는 주체가 이긴 걸까요? 아니면 환경이 이긴 걸까요? 환경이 이겼네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되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팩트 폭력이라고 얘기하죠. 저희 어머니가 제일 잘하시는 겁니다. 문 열고 들어가요, 오랜만에. 어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첫 마디가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저는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 전체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지다가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니까 편한 나머지 제가 이깁니다. 엄마도 못생겼어. 엄마 내가 어디서 나왔겠어? 엄마한테 나왔는데 그 본질이 거긴데 왜 나를 못생겼다 그래? 그럼 이거는 제가 이긴 걸까요? 아니면 환경이 이긴 걸까요? 제가 이긴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환경과 나, 그러니까 결국 환경에 굴복하기도 하고 또는 환경에 대해서 극복하기도 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내가 언제 참고 그리고 언제 내 주관을 드러낼지를 가늠하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저의 정체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게 뭐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전체의 환경 속에서의 관계적인 나 또는 진짜 나라는 나 이 두 가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게 내 정체성일 수 있겠죠. 샤르트르입니다. 장폴 샤르트르 같은 경우는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서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도 불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 장폴 샤르트르가 죽었을 때 프랑스 전체가 울었다라고 얘기하죠. 예. 장폴 샤르트르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결혼관으로도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계약 결혼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게 장폴 샤르트르죠. 장폴 샤르트르와 그리고 보부아르 같은 경우는 둘이 부부관계를 맺었는데 교수 준비하는 그 시절에 만나서 평생의 대화 상대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보부아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입들을 앞두고 샤르트르가 보부아르한테 청혼을 하죠.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랬더니 싫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2년만 계약해서 살자. 서로 관계를 유지하되 네가 누구를 사랑하든 상관하지 않을게.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허락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다 허락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예 독립하자. 하지만 너랑 나랑 계약 맺어서 결혼을 하자. 그만큼 되게 대화의 상대로서는 최고의 상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보부아르랑 결혼을 하고 나서 제대 후에 직장 때문에 또다시 한번 떨어져야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다시 청혼을 하죠.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얘기했더니 또다시 거부합니다. 또다시 거부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다시 계약을 맺자. 그러니까 둘 다 양육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이 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크니까 차라리 그러면 계약을 조금 더 연장하자. 그래서 평생을 함께 합니다. 자, 지금 샤르트르랑 그리고 보부아르의 무덤입니다. 결국 평생을 함께 했고 그리고 일반적인 형태의 사랑은 아니지만 이 둘의 사랑은 영원했고 그래서 둘이 나란히 묻혔습니다. 나란히 묻혀 있는데 지금도 조금은 독특한 결혼 방식이긴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가에 가서 아직까지 키스 마크를 많이 남긴다라고 합니다. For everything that life was worth, the fallen snow, the virgin birth. Yeah, I can see you standing in midair. 보부아르가 샤르트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만큼 똑같이 사랑했던 것이 있으니 샤르트르의 문학입니다. 샤르트르는 정말 걸출한 철학가이면서도 그리고 아주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철학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글로 남겼고요. 그래서 구토라는 작품을 통해서 꽤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작가로서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것이 결국 나중에 저희가 알고 있는 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만큼 뛰어난 그런 문필가였던 거죠. 근데 샤르트르는 1964년에 말이라는 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문학상을 거절합니다. 실질적으로 노벨 문학상의 거절 같은 경우는 닥터 지바고의 작가가 최초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닥터 지바고의 작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소련의 혁명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인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거절했던 거기 때문에 진짜 자의에 의해서 거절한 것은 아마 샤르트르가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샤르트르가 당시 거절했던 당시의 인터뷰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In 1964, Sartre was awarded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Horrified by the idea of being incorporated into the establishment, he immediately refused it. Puisque j'ai été désengagé, alors la société bourgeoise voulait bien ne pas tenir compte de mes erreurs passées. Elle voyait là un aveu et elle me donnait le prix Goncourt, le prix Nobel. Elle vous pardonnait? Elle me pardonnait et elle considérait que j'avais droit au prix Nobel. Ce qui me paraissait monstrueux. 샤르트르가 실제로 노벨 문학상을 거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면 내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샤르트르라는 것이 진짜 샤르트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샤르트르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서 이데아가 뭐라고 얘기했죠? 진리, 그리고 본질.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사물들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프로펠러가 있네요. 그럼 여기 프로펠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프로펠러를 만들었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를 날아가기 하기 위해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 프로펠러가 만들어진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프로펠러를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먼저일까요? 목적이 먼저겠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칠판 한번 볼까요? 칠판을 만든 목적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칠판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를 썼을까요? 목적이 먼저겠네요. 칠판은 뭔가를 쓰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칠판이라는 사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나셨습니까? 부모님이 사랑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들이 보통 생각하시죠? 아, 나는 자식이 태어나면 얘를 뭘로 키울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없는데 저도 저희 와이프랑 얘기를 많이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초등학교는 어디를 보내고 중학교는 어디를 보내고 그래서 나는 봉사활동 살면서 그냥 저기 유엔 같은 데서 일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누구만의 꿈이요? 저만의 꿈이에요. 저희 알잖아요. 부모님이 저희한테 목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삶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목 그대로 어쩌다 어른이 돼버린 거죠. 저희들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샤르트르 말에 의하면 그냥 툭 던져진 피투적 존재입니다. 무엇에 의해서든 그냥 툭 내던져졌더니 그때부터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 본질이라고 하는 목적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저라는 존재가 먼저였을까요? 존재가 먼저네요. 그럼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샤르트르가 얘기했던 가장 유명한 얘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물들은 본질이 앞섭니다. 근데 인간만이 실존이 본질에 앞서게 되는 거죠.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과 같은 각각의 개개인의 주체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주체가 여러분들이 원래 지녀야 되는 목적성이 없이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 인식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샤르트르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어른이 돼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생겨요. 그럼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죠? 내가 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참 많은 걱정들을 하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샤르트르는 내가 삶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이고 내가 내 본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누굴까요? 지금 여러 명의 학자들을 보셨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의 화두를 좀 던져드렸습니다. 그럼 아마 몇몇 분들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명의 학자를 보셨지만 이들 중에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더욱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가장 많이 묻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철학자가 몇 명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예요? 예. 10,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저는 10만 명 이상. 10만 명 이상. 점점 커지네요. 이게 점점 불안하니까 점점 폭을 키워나가는 거죠. 전 세계 모두가. 정답 나왔네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자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뭐 1,000명, 2,000명, 그러다가 10,000명, 그럼 정확하게 나오는 10만 명, 20만 명 정확히 갑니다. 철학자는 70억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다 철학자죠.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철학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철학을 되게 난해하다 아니면 나는 철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밥을 먹을 때부터 철학적 사고를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그리고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보냈을까? 그러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생각들을 내 나름대로 내 정체성에 부여하는 것, 그게 결국 철학의 연습이고 철학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라지는 것, 그리고 살아내는 것,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맨 처음에 들으셨을 때는 좀 너무나 피상적인 얘기고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로 다가올 수는 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나는 과연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걸까? 아니면 환경에 굴복해서 사라지는 걸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주체입니다. 나라는 주체가 과연 환경과 주변 사람의 압박에 의해서 나라는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 주변 요소들에 대해서 극복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살아내고 있는 건지. 지금 제가 아주 짧은 시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들의 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제 제일 싫은 말이 아프니까 청춘이다요.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청춘은 좀 아름다워도 되잖아요. 그리고 제 인생도 조금은 아름다워도 되잖아요.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되게 그 말에 반대하신다는 거에 되게 인상 깊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가끔 오잖아요. 그럴 때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힘들어, 아빠 나 되게 아파, 왠지 모르겠어 이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아빠는 항상 그거 좋은 거야. 실컷 아파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혹시 만약에 아프거나 이럴 때 이겨내는 요령 같은 게 혹시 있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예인 씨보다는 조금 더 사회생활을 했지만 감히 지금 저보다 더 많은 사회생활의 선배님들 계셔서 말씀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학원을 들어갔을 때 제 한 달 월급이 8만 원이었습니다. 예. 8만 원이었고 1년 동안 번 돈이 한 200만 원 내외가 됐네요. 그게 한 4년 정도가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안정적인 다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요즘 와서 그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가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 8만 원의 통장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딱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저 혼자 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게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고맙네요 라고 하고 들어가면 그 지루했던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인 씨도 지금 하시는 가수 생활이 정말 하고 싶으셔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조금 가지니까 고통은 조금 천천히 오고요. 그리고 행복은 조금 더 길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주제가 되게 무거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게 가끔 무섭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어릴 때 그 어른에 대해서 가졌던 그 감정을 내 정체성으로 내면화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싫어했던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그리고 그거를 행하고 그리고 그대로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냥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거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조금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20세기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자 있는 동물.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의 초식 동물들 있죠. 초식 동물들은 어미 자궁에서 뛰어나오면 한 2~3시간 안에 서서 털도 있고 이도 다 나요. 그리고 빨리 떠나야 돼. 왜냐하면 초식 동물이 어떻게 업어요, 애를. 그리고 그 피냄새 때문에 하이에나가 달려든다고 2~3시간 안에. 그 애가 금방 독립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보면 어떻게 돼요? 애가 언제 걸어 다녀?
돌 지나서. 그리고 사실 그게 걷는 것도 아니죠. 바깥에 나가서 뭐 심부름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약하게 태어나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인문학에서는. 그래서 뭐 락강이라는 정신분석학자나 프로이트가 다 얘기하는 게 인간은 미숙하다라는 정의. 그러니까 미숙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럼 부모의 인정과 부모의 이쁨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자 하는 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꼬맹이가 하나가 있는데 꼬맹이가 유치원 같은 데 가서 공부를 막 잘해가지고 무슨 포도송이 이렇게 스티커 붙인 거 있잖아. 포도송이 그거 보여주면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어미도 좋아하잖아요. 어미가 그러면 맛있는 거 해주지. 그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어미가 나를 키워줘야 되니까. 여러분을 누가 돌보고 있는데 돌봐요. 절대적으로 돌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서 인상을 쓰고 있다. 그럼 불안해진다고. 저녁은 나한테 줄 것인가? 저녁은 나한테 줄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돼요? 내 욕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미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몇몇 분들이 인정받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유아기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몸뚱아리는 지금 어른이거든요. 이제는 누구한테 사랑 안 받아도 되는데 이 간섭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한테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언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애를 업잖아, 이렇게. 애랑 너무 많이 오래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말을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가치관, 아버지가 원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걸 해줘야 엄마가 좋아해 주는 거야. 그래서 1차적인 출발점은 바로 거기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미숙하다. 누군가한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러지. 갓난아이의 저 가증스러운 이쁜 얼굴을 보라. 북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날래보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난 게 김재훈님이야, 얼굴이. 김재훈님이야, 얼굴이. 농담 삼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렇게 예쁘게 태어난 이유는 딱 하나라고. 이쁨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화심리학자 중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화심리학은 하나만한 얘기도 사실 많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1등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인정은 받지. 그 점수, 등수 이런 것들을 매기는 사람이 인정을 해주죠. 여러분들도 경험했나 모르겠다. 너무 남 얘기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반에서 1등하는 아이는요 조퇴도 쉬워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피곤해 보이면 밤샜다고 생각해. 밤에 게임을 해도. 근데 전교에서 반에서 꼴찌하는 아이 있죠. 전날 진짜 밤새서 공부했어, 간만에. 그래가지고 코피가 터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메커니즘에 명문대 가는 것부터 모조리 다 있다고요. 인정받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받는다. 그러면 이걸 사랑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이분을 사랑한다. 이분을 사랑하게 되면 저는 이분한테 잘해줘요. 이 잘해주는 거는 왜 잘해주냐면 사랑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잘해줘야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건 여러분이 하지만 사랑받는 건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해요. 저 사람 마음이니까. 모든 게 그래. 직장 상사든 시어머니든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 사람 마음이죠. 내가 통제가 안 돼.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저 사람이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왜 어른이라고 그러냐면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지민 씨 느낌이 키우잖아. 네. 느낌이가 집안 청소해요?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어지르지. 예를 들면 느낌이한테 잘해줘. 잘해줬으니까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화장실에 가서 털에 물을 묻혀가지고 거실을 구르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아니죠, 전혀. 아마 지민 씨는 그럴 거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네. 무조건적. 맹목적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성숙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만나서 뭐가 좋으면 사랑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놀라운 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거밖에 없구나. 사랑받는 건 내가 아무리 바래도 그 사람이 안 해주니까. 근데 그걸 굳이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거 좋아하니 그렇게 흉내내고 그럼 평생 어린애가 된 거예요 또.
한 번도 사랑받기를, 관심받기를,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 한번 인정을 해줘 봐야 돼요. 사랑해 봐야 돼. 진짜로 가다가 친구한테 진짜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친구랑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너 너무 멋있었어라고. 그 얘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단계.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 내가 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밖에 없다고. 그 전통이 이제 서양에서 계속 내려온 게 니체 아시나요? 니체?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니체 책 중에. 여기서 선악은 뭐냐 하면 남들이 선이라고 그러는 거, 남들이 악이라고 그러는 걸 넘어야 된다. 남들이 선이라고 악이라고 그러는 걸 넘어야지만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어요. 잘 봐요. 내가 이걸 하니 너무 좋은 거 있지. 내 입장에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거 하니 너무 싫은 게 있죠. 그거랑 사회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겹치거나 저항될 때 있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꼬맹이 때부터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원하는 거, 사회가 원하는 거, 선생님이 원하는 거, 이건 선이야 악이야를 받아들였잖아.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해야 내가 욕 안 먹고, 악이라고 하는 건 나 처벌받잖아. 이렇게 됐잖아요. 니체한테 초인이란 개념이 별게 아니라 남이 선이라는 거라고 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악이라고 해서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넘어가야지 어른이 됐고 그 어른을 그냥 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선악을 넘자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하면 좀 편해요. 굿과 배드. 그러니까 굿과 배드는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 선과 악은요. 굿과 배드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건지 사회에서 싫어하는 건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불교도 그걸 지향하거든요. 해능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해능 스님은 뭐냐면 어떤 제자한테 가르칠 때 이랬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태 때 네 맨 얼굴은 뭐냐? 네 본래 얼굴은 뭐냐? 남들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여기 이 공개적인 공간에서는 여기서 이제 대소변에 욕구가 있어서 누우면 안 되지. 왜냐하면 어미가 사회에 폐가 안 끼치는 인간으로 키우려고 화장실에서만 애를 응아를 누게 했어. 근데 데리고 갔어. 이렇게 길가를 갔는데 애가 교육이 너무 잘 된 거야. 근데 대변도 아니야. 소변 정도야. 그러니까 어미가 갑자기 애가 이제 방광 터지려고 그러죠. 막 식은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미가 그럴 수 있지. 갑자기 그때는 야 저기 가서 누차. 근데 아이가 그럴 수 있다고. 안 돼 엄마. 화장실이어야 돼. 잘 키운 거예요? 여러분 방 있죠? 여러분 집 가장 좋은 곳에서 하고 있는 거 있지? 그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거기서 하는 거랑 바깥에 나와서 하는 게 완전히 분리가 됐지. 이렇게 분리돼서 바깥에서 남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했을 때 여러분은 배우가 된 거예요. 배우가. 그리고 나를 통제하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잖아 다. 그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쪽으로 움직이고. 그게 노예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 만날 때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뒷조사를 해봐야 돼. 가까운 친구들한테. 뒷조사를 했더니 다 좋대. 법 없이 살 사람이래. 걔랑 결혼하면 촉박해요. 모든 사람의 눈치를 맞춰주는 사람이라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치겠어. 다 눈치 본 거야. 다 어머 뭔지 알죠?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속에 이쪽 연기의 스트레스가 있어서 나중에 가까이 지내면 힘들다고. 그럼 또 뒷조사를 해봐. 다 나쁜 사람이래.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그냥 나쁜 사람이야. 그건 그냥 나쁜 사람이야. 가장 좋은 사람은 뭐냐면 반으로 쫙 쪼개져요. 좋다라는 사람, 진국이지 이런 사람이 있고 무례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막 하고 귀찮게 해. 왜냐면 맨 얼굴을 보여줬으니까. 자기 맨 얼굴을 보여주면 그 맨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스라고 할 거고 그 맨 얼굴 싫어하는 사람은 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좋다 그러면 만나지 마. 모든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만나면 안 돼. 최악의 인간. 반이라고. 반.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사실.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어린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다가 성숙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인정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불가피하다고 그랬죠. 인정 주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으나 사랑받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사랑을 나한테 안 주는데 그걸 받으려고 강압을 부리면 스토커가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인생의 짐이 되기 시작한다. 그냥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 아껴주면 그만이지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아이한테 짐이 돼. 엄마 또 나한테 투정 부린다. 또 이쁘다고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 짐이 되는 삶이 된단 말이야. 사랑을 받는다,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베이비이기 때문에 짐이 돼요, 상대방한테. 제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한테 사랑해주고 관심 기울여주고 인정해주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거 말고 어떤 거 받음이 없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늙으신 어머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돼서. 치매 걸렸을 때 요양병원에 어미들을 많이 보내잖아. 의식 없으니까. 의식이 있었을 때는 어미한테 칭찬이라도 들어. 우리 딸들의 패턴들이 뭐냐면 우리 가부장제 사회잖아요. 오빠한테 더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딸들이 한을 품어. 그러니까 어미가 아프면 딸들은 너무 잘해. 그 어미가 그러거든. 아들 새끼 아무 짝에 필요 없다. 네가 좋다. 그럼 또 뿌듯해. 아싸.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느 때냐면 화초를 키우듯이 치매 걸리면 화초 되시잖아. 나 못 알아보잖아. 그러면 돌볼 수 있어요. 그쵸? 나한테 사랑을 줄 수도 없어요, 이젠. 아유,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머, 우리 아들 치매 걸렸는데 이렇게 잘해줘. 이렇게 못 하시잖아. 그때 여러분이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남의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제대로. 내가 저 란 키우고 저 풀 키우는 거 그게 그냥 예뻐서 좋은 거야. 잘 자라서. 요 마음이 들 때쯤 누구랑 결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들 때쯤 아이도 낳아서 키웠으면 좋겠어. 아이고 이쁘다, 곱다 이러고. 아까 이제 우리 윤혜영님이 그랬잖아. 음식을 해놓고서 애들이 맛있게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 압력을 넣으면 어떻게 되면 자식들이요 먹으면서 엄마 맛있어. 근데 엄마가 맛있니? 하면서 또 뭐 하냐면 그 다음에 계속 그 음식을 줘. 아이는 계속 맛있어. 가족 붕괴되지?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엄마랑 밥 먹는 거 싫어요. 엄마 나 약속 있어 이렇게 된다. 아이가 노라고 해야 되거든요. 엄마 이건 맛없어. 엄마 이건 맛있어. 그럼 맛있는 거 해주면 되잖아. 음식 해놓고서 옆에서 기다리는 엄마 제일 무서워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 아이가 먹으면서 엄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이도 거짓말했지. 엄마가 징징거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맛없는 음식을 계속 먹어야 돼. 그럼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죠. 엄마는 또 착각에 빠져. 그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왜 얘는 안 들어오지? 아이도 또 전화해. 그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미안해요. 하면서 끊지만 애들이랑 딴 거 먹고 있어요. 사회관계가 아니라면 우정이랑 사랑, 깊은 관계라면 주변 사람들이 노라고 예스라고 하여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먹어줘야 미감도 발달하지. 남들이 좋아하는 맛집이라고 그래서 거기 다 입에다 쑤셔놓으니까 이런 사람도 봤어 내가. 맛집 맛이 없으면 맛없다 그러면 되잖아. 지혀는 지 거잖아. 그런데 지혀도 부정한다? 뭐라 이런 사람 봤어. 많이 먹으면 맛있어질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혀가 내 혀가 아니야. 여러분 입도 여러분 거고 여러분 말, 여러분 걸음걸이, 여러분의 포옹, 여러분들의 마시는 차 다 여러분 거야. 그걸 왜 앞 사람한테 눈치 봐요? 눈치 볼 필요 없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드러냈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강요하는 사람이지. 어쩌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 사람이 내 곁이 떠나는 게 싫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끝내 그 사람한테 버려져요. 사랑하는 사이나 가족은 이게 괜찮다고. 그런데 배려는 말이죠. 강자가 하는 게 배려예요. 약자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려한다. 이등병이 사단장을 배려한다. 지금 훈련을 가자고 그러는데 오늘은 꽝사냥을 혼자 조용히 가고 싶어요.
하지만 사단장을 배려해서 훈련에 나가겠다. 이때 배려를 쓰면 안 되지. CEO가 갑자기 모임을 갖는다. 거기 가는 거를 또 배려라고 생각해. 배려라고 쓰지만 힘이 없어서 약해서 끌려가는 거야.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이니 그건 용서가 되잖아.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람 사랑하는 사이에까지 그래서는 어떡해. 우리 무슨 힘으로 살아요? 우리나라의 철학자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에요. 신채호 선생이 글을 잘 쓰는데 원래 이제 언론 쪽, 역사 쪽을 많이 쓰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 스님 하나가 불교는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부처의 모양이 시다르타면 안 돼. 내 얼굴인 거야. 내가 나로 꼽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스님이 그건 잘 안 되셨나 봐. 입적을 앞두고 이러는 거죠. 제자를 딱 불러가지고 이런 거야. 야! 앉아 죽은 사람은 있느냐? 제자가 상자 스님이라고 큰 스님 모시는 스님이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런 거죠. 서서 죽은 놈은 있느냐? 자기는 못 봤는데 책에서 봄직합니다. 이 상자 스님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거지 맞아요. 그러면 물구나무 서서 죽은 놈은 있느냐? 그때 여기 상자 스님이 그런가? 본 적도 없고 책에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큰 스님은 물구나무 서서 입적에 드셨다. 단재 신채호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요. 괴물이다. 괴물은 괴물일지언정 우리나라 민족은 원체 부안해동을 좋아해서 남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차라리 이 괴물을 선택하겠다. 괴물이 취하는 게 나아요. 단재 신채호가 얘기한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하지 말 것. 단재 신채호는 세상에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종류가. 처음에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익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에 따르는 사람은 어쩌면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연봉이 얼마인지, 걔가 어느 대학을 다녀서 어느 정도 연봉이 예측되는지, 그 집안이 얼마인지, 자동차가 있는지 이걸 따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그 남자나 그 여자나 그 배우자가 이익이 없어지면 헤어질 거예요. 1997년 IMF 때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를 부렸던 커플이 얼마나 많이 헤어졌는데. 참담하죠.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익으로 뭉쳐있으니 이익이 없으니 헤어지는 거예요. 다음이 명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우리 명예 아시죠? 무슨 박사학위를 준다든가 뭘 준다든가 뭐 너 훌륭하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신채호는 이걸 이렇게 코멘트를 달더라고. 뭐라고 코멘트를 다냐면 명예를 따르는 사람은 길게 이득을 본 거다. 왜냐하면 명예라는 거는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오지 않거든. 예를 들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거 구하기 힘들잖아. 이익으로 따지면 그거 구해놓으면 사람들이 어머 의인이다 이렇게 박수 쳐주잖아.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길게 이득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건 좀 번역이 힘든데 참 진짜 알죠? 진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 종류를 나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제가 이분을 사랑을 해. 근데 이분이 돈에 연연하면 저는 돈으로 유혹할 수 있어. 다음에 명예라고 그러면은 칭송하고 이뻐해주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분은 그게 안 돼. 안 돼요. 이익으로도 안 되고 칭찬으로도 안 되고 뭐 대학 교수를 만들어줘도 안 되고 안 움직여.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유혹할 수 있을까? 진심밖에 없어.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있죠, 진짜. 우리는 진짜가 먼저 얘기해줬다고요. 겉과 속이 일치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자본가도 여러분을 함부로 부리지 못해. 그 사람을. 단재 신채호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진짜로 좀 살아가자. 어차피 다 죽는데 남이 원하는 삶, 그거를 연기하듯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노예가 별건가요? 남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 노예잖아. 올해는 노예로 살지 않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늙음이랑 죽음이란 테마는 사실 잘 얘기를 안 하죠. 병원에 가보셨죠?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제일 구석진 곳, 그리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의료 그 폐기물들 처리하는 근처에 주로 있어요. 간혹 가다 요새 와서는 한두 개가 지하에 있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온 경우는 있지만 대개.
오늘 태어난 수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태어난 건 엄청나게 축하를 받고 있고 죽어가는 거는 몇 명이서 심지어 그런 사람도 많이 봐요. 상갓집에 왜 애를 데려가냐. 그래가지고 외로운 자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길게 보면 아시잖아요. 오늘 태어난 만큼 오늘 죽고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졌으니 아마 오늘로만 따져도 오늘 돌아가신 사람들이 오늘 태어난 사람보다 많을 거예요. 이게 나이 순인가요? 빨리 죽을 순서인가요? 빨리 죽을 순서인가요? 그러네. 너 진짜 제가 먼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전 진짜 늙음은 저 어릴 때 리차드 기어를 보면서 희끗희끗한 머리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 머리가 하얘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이제 늙어가네.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속에 요 근래에 백내장이 오고 자꾸 목 디스크가 오고 자꾸 이제 어디가 아파요. 제가 머리가 하얗고 외모적인 것만 늙은 거에 대한 공경을 했지 자꾸 아프다 보니 죽을 때 길게 아파서 돈을 많이 쓰고 죽으면 안 될 텐데 그냥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솔직히 죽음에 대해서. 우리나라 착한 남자들의 하나의 전형이시죠. 자기 아픈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 예. 이 돈이 애기들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예. 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저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성숙한 거예요. 지금 거의 뭐 저 정도면 거의 스님이시죠. 거의 스님이시죠. 예? 저는 늙음의 좀 안 좋은 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변화하기 싫어하신다. 그런 안 좋은 특징이 머릿속에 있었는데요. 문득문득 제 안에 어른들의 나쁜 점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나도 변화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안 될 거야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그렇지 않게 늙을 수 있을까? 죽음은 어때요? 죽음이요? 죽음은 생각 별로 안 하시죠, 젊으셔서. 죽음은 사실 네 아직은 막 와닿지는 않아요 많이.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육아가.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체력도 좀 떨어지고 눈가 주름도 좀 진해지는 것 같고 내가 점점 늙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장인 어르신하고 영상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아버님 오늘따라 이제 흰머리가 좀 많으시네요라고 했더니 내가 늙어야 손주 지수가 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나이 듦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저 늙음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본주의 아시죠? 특히 산업자본. 산업자본이란 게 뭐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신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망가져가지고 사질 않아요, 지금은. 이전에는 낫 있죠, 낫. 낫 있으면 낫을 언제 바꿀 것 같아? 사용 못하면 바꿨잖아. 예. 지금은 예를 들어 옷은 언제 바꿨어요, 옛날에는? 못 입게 되면 바꿨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옷이 몇 개나 있죠, 집에. 신발도 몇 개나 있죠. 신상품이니까 사는 거예요. 산업자본의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모던한 사회다라는 모던이라는 말이 모데르나라는 라틴어는 새롭다라는 소리야. 새로움이 이제 존중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아주 특이한 일이야. 한 번도 마르지도 않았던 호수가 말랐어. 농사도 짓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른 찾아가잖아요. 어른. 촌장들이 짝짝짝짝 하면 어른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허리 이렇게 구부러진 어른 있잖아요. 이렇게 말도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거기 족장이 딱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마을에 이장 같은 사람이. 어르신, 지금 마을에 우환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1, 20년 동안 물이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이런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마을에 제일 예쁜 여자아이를 뒤쪽 산 동굴에 있는 곰한테 던져줬더니 비가 왔다. 그러면서 봤죠? 왜요? 제일 많이 겪었던 사람이야. 변하지 않아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나이 들어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그 할아버지처럼 죽어. 그러면 그 주기를 제일 많이 겪은 게 어르신들이야. 순환이에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60번 겪었던 사람과 20번 겪었던 사람 중에 누가 더 지혜로워요? 60번. 왜냐면 예외도 다 겪었으니까.
그때 어른들이 존경받아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이 존경을 못 받아. 왜냐하면 주 타켓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걸 좋아하는. 여기 저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전자제품 사보셨지? 전체 설명서를 다 보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거는 젊은 것들만 가능해요. 우리는 간략 설명서를 봐. 보는 것 자체가 귀찮은데. 모르는 거 있잖아. 어디 여행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이 소리가 똑같아. 왜냐하면 우리 세팅을 못해요. 그래서 내전한 줄 알아.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돌아가신 아버님이 제일 힘들었었던 게 뭐냐면 할아버지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둑을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컴퓨터에 게임이 있었어요. 게임. 그래서 가르쳐드려서 사이트에서 제 이름으로 다 등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아이디예요. 요거 쳐세요. 그래서 아이디도 저장해놓고 이랬는데 아버님이 안 하세요. 못 하시더라고. 더블 클릭이 안 되셔. 더블 클릭은요 축복받은 능력이야. 이거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이거 안 돼요. 이걸 연습을 많이 시켜야 돼. 더블 클릭. 그리고 나중엔 되셨어요. 되셔가지고 이제 사이트에 가서 하고 바둑 프로그램은 이렇게 지면은 자기 등급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컴퓨터를 끄고 도망가시고 상대방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매너 없이 그런 인간이 어딨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 아버님한테 연락하지. 도망가지 좀 마. 저희 아버님이 컴퓨터를 못할까? 따라가기가 힘든데 제품을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구매력이 제일 좋은 게 젊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학원에 애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연애 프로들이 밤으로 가. 예능 프로가 뭐가 중요해요? 예능 프로 앞뒤에 있는 CF들이 더 중요하지. 아침에 할머니들이 보는 그 프로 있잖아요. 아침 프로. 네. 새벽 6시, 7시. 거기 제품들 보신 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렇게 청소기 성전을 하잖아요. 네. 청소기 가지고 뭐 잘 빨린다 이런 거 아니잖아. 행복한 얼굴로. 이것만 살면 사랑받은 부인이 될 것 같은. 근데 아침 프로는 뭔지 아세요? 어른들의 세계는 청소기로 볼링공을 들어요. 흡입해서. 이래야 사, 어른들은. 근데 돌아보면 그렇잖아. 왜 볼링공을 청소기로 들어? 그냥 들지. 처음에 이 옷 좋다, 저 옷 좋다 해서 패션 뭐 저 연예인이 이거 입고 하니까 멋있다. 막 이래서 막 사들이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오지. 속았다. 어떨 때는 미니스커트, 어떨 때는 긴 거. 5년 지나면 다시 미니스커트로 돌아와. 색깔도 바뀌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겪으면 이런 거야. 그래, 이 옷으로 11년 뒤면 요거 새롭다. 많이 겪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다 새로운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물건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가소비를 안 하셔. 이게 의미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은 뭐냐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간다고. 어차피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니까. 약간 이제 늙었을 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젊은 분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직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젊은 세대들한테 줘야 돼요. 내가 잘하리라는 편견을 버려라. 나 못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아는 척하는 거잖아. 예? 자기는 할 수 있는 척.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우는 사람은 이제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많이 배워도 난 그거 몰라. 이건 네가 좀 해줘. 왜냐하면 충분히 있죠. 도와줄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다 아는 척처럼 그런 거 뭐 할래 지가 뭐 이런 거나 못하면서 자기한테 정직하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망스러운 관계를 맺으려면 아는 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봤었던 제일 슬픈 얘기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심장병이 있었어요. 아들은 이제 바깥에 돈을 벌고 아버지는 이제 옛 고향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심장병의 느낌이 오면 그 약만 먹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우리 그런 게 꽤 있어요. 어른들한테 천식 같은 거 있잖아. 천식은요 30분 안에 어떤 약 입에만 뿌리고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30분 넘어가면 호흡이 안 돼서 돌아가신다고 사실. 그냥 그런 것처럼 먹기만 하면 풀리나 봐.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야 심장마비로. 아들이 이상하죠. 갑자기 이제 경황 중이라 상은 지내놓고 아버님 돌아가신 집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야. 약은 어디로 갔지? 아무리 해도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봤지. 그랬더니 포석이라고 그러죠. 포석. 이렇게 저 잔디 있는데 이렇게 돌 올려놓은 거.
저쪽에 보니까 포석이 하나가 이렇게 들려 있는 거야,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 약병이 있어. 아버지가 그걸로 포석으로 깨시려고 그랬어. 왜 깨시셨을까? 거기 병에 이렇게 써 있었어. 눌러서 돌리세요. 글을 못 읽으시는 분이야. 어른들이 이 세계와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늙음이라는 게 무능력하고 못하고 이런 사람으로 규정이 된다고. 근데 까먹지 마요. 저도요, 처음에 스마트폰 나오고 옛날에 PC 나오고 이랬을 때 있잖아요. 저 젊었었다고. 그때 잘했었어. 여러분들은요, 쓰기 편하게 PC라든가 스마트폰에 보면 OS 체계가 갖춰졌죠. 클릭만 하면 되지.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짰던 세대라고. 근데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윈도우 화면이도 무슨 화면이 그냥 뜨고 편하게 클릭하면 되잖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와서만 늙음이라는 게 쓸모없는 사람,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 뭐든지 다 자식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람, 귀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있어요, 분명히. 이거 어떻게 해? 그럴 때 여러분이 너무 쉽게 그러죠. 엄마 이거 이렇게 엄마 보고 만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해서 주잖아요. 구박하면서. 그럴 때 어머니가 느낌이 어때? 이런 젠장을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버거덕거리는 거야. 사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물건을 사줘도 그냥 가지고만 계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돼. 늙으면 짐이 된다.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왜 그거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니까 못하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보라님도 나중에 그거 느낄 거야. 본인이 못 쫓아가겠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야, 마음은 우리 고등학교 때랑 똑같은데 벌써 우리가 이제 30이 넘었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 와서 엄마한테 애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야, 나도 마음은 20대인데 지금 엄마가 돼 있고 할머니가 돼 있고 이렇게 막 이제 몸도 아프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화장품 파는 업체에서 만든 메커니즘인데 거울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의 기준은 20대의 얼굴이야. 네. 그 20대의 얼굴에 비춰봤을 때 40대의 얼굴은 하자가 있고 부재하고 결여돼 있어. 그걸 메꾸려고 그런다고.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이렇다. 근데 어머니가 건강해지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환갑. 환갑이잖아. 아유 60 먹은 이 얼굴이 그대로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 아이고 재밌다. 나이 드니 이렇게 머리가 생겼네라. 젊은 시절 흉내 내려고 수술하고 머리에다가 염색하고 이거랑은 달라요. 보라님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 엄마 지금 너무 예뻐. 이렇게 60답게 예쁜 게 어딨어. 왜냐하면 어머님의 지금 나이가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자꾸 20대를 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부정이 되잖아. 그럼 그거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의료업체, 다이어트 업체, 귀금속 업체. 어느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여인네가 나이가 들어가면 귀금속이 많아진다. 자기의 젊었던 부분을 반짝이로 집어넣으려고. 간혹가다 그런 분 맞죠? 이렇게 현란하게. 백도 막 샤넬인데 몸에는 안 어울리죠. 근데 그게 다 카바를 하는 거야. 그럴 때 어머니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린 얘기해야 돼. 엄마 너무 예뻐. 엄마 머릿속에는 20대 그것만 있어? 10대도 있었고 50도 있고 60도 있고 엄마 70도 있는 거야.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70대시면 더 슬퍼하지서. 자기를 부정해. 60에 할 거를 하셔야 되잖아. 근데 거울을 보면서 하자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님이 내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이렇다 그럴 때 엄마 와 이 주름 근사하다. 나도 나이 들면 이런 주름이 생길까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제 제자 중에 제일 감명 깊었던 제자가 이러더라고요. 강의장에서 다른 강의장 가려고 KTX 타러 가는데 픽업을 해줬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60 먹은 여자의 맨 얼굴 보셨어요? 이거예요. 화장도 안 하셨어.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화장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안 부끄러운 거예요. 아, 근사하다. 그분을 간혹 보고 싶어요. 또 보면 그럴 거야. 더 나이 드셨으니까 4, 5년 전이니까 선생님 65세 된 여자의 맨 얼굴 보셨어요? 아유 어제 본 내 얼굴도 좋고 오늘 본 내 얼굴도 좋네.
아, 10년 지나서 내 얼굴 보면 얼마나 예쁠까? 아, 나이 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나이 드는 건 저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 엄마 진짜 너무 예쁘다. 나도 그런 나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쁠 수 있을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결과, 가능한 완벽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저도 오늘 완벽한 한치의 틈도 없는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1g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날 때쯤 아시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적당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자, 완벽한 결과를 얻고 싶다. 자, 김한석 씨, 저 차 샀는데 뽑은 다음 날 CCTV도 없는. 아, 죽어버리고 싶게 막. 미치죠, 막. 죽여도 아니고 죽어. 내가 예, 지금 예, 싫죠. 그리고 아무리 흠집 없이 바꿔준다고 고친다고 해도 이 잔상이 남았습니다. 내 눈엔 보여요. 남들은 맞아요. 남들 내 눈에 안 눈엔 보이는데 내 눈엔 보여 이게. 그리고 또 한 2년, 3년 타다 보면 문콕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생기죠. 근데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흠집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완벽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그냥 씌워놓고 안 타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혼자서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내 차야, 이래야 돼요. 그 기타노 다케시라는 일본의 코미디언이자 유명한 감독이 포르쉐를 처음 샀을 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르쉐를 탔는데 자기가 포르쉐를 타고 가면 남들이 보는 걸 자기가 못 본대. 자기 친구 보고 포르쉐를 타고 가락으로 자기 뒤에 타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 이게 내 차요 그랬대요. 그만큼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완벽하고 대단한 걸 갖고 있다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다고 차가 갑자기 아주 좋은 정말 포르쉐 같은 차 내지는 벤츠 같은 아주 고급 차가 갑자기 굉장히 작은 차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엔진이 쓴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엔 이런 작은 흠집이 이 차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경력, 내가 일해온 쭉 일종의 커리어라고 얘기하는 경력에 하나하나 오점이 생겼습니다. 학생 중에 저는 올 A뿔 받아야 되는데 이거 B 나오면 안 돼요. 선생님 꼭 A 받아야 되고 재수강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즉 실패를 견디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요. 가끔 그런 거 보시죠. 여성지 이렇게 보면 인터뷰 기사 보면 대단한 분들 나오시죠. 그 인테리어도 되게 잘해놓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CEO도 하시고 애기도 다 애들 너무 잘 커가지고 대학도 너무 막 학교 너무 잘 다니고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신경질 나요. 많은 여성들이 특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일도 잘해, 애도 잘 키워, 집안 관리도 잘해, 요리도 잘해, 인테리어도 패션 감각도 있어. 그래?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흔치 않은 일이라서 뉴스에 나오는 거에 우리 그냥 신경 끄고 살자고 하는데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하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느낄, 즉 자기에 대한 손상이라는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뉴욕 콜럼비아 대학 경영학과 쉬나 에이엔가라는 교수가 한 연구가 있습니다. 뇌 손상을 입은 아이의 생명 유지 치료를 할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부모가 결정해요. 근데 프랑스는 의사가 전문가로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명분이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의사 말을 따르라는 거죠.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죄책감과 후회를 경험하는 건 의외로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의 부모였어요. 완벽하게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당신 마음이잖아요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일일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완벽주의를 지향하면서 가면 갈수록 개인에게 선택을 묻도록 하죠. 매번 내가 혼자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게 매번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한 결과를 얻길 바란다는 마음은 훨씬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매번 뭐 하나 할 때마다 무서워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여유가 없어지고요. 빡빡해지고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팍팍하게 느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고요. 나 죽여버릴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화가 항상 나 있고 예민해져 있어서 식당에서 제일 흔히 하는 거 이런 거죠.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밥 먼저 나오는 거.
너무해요, 진짜. 예, 배고파 죽겠는데 너무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배가 좀 덜 고플 때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정말 별거 아닌 거 화를 내. 그러고 나면 더 죄책감이 생겨. 아 내가 사회생활 몇 년인데 벌 내가 이 마인드 컨트롤 하나 안 돼? 그다음에 전 같으면 아, 먼저 좀 배려하고 도와줄 텐데 그냥 내가 일단 중요해.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 친구가 안 보여.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일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로 생기는 게 묻지마 폭력. 지하철에서 퉁 부딪혔다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뻑하면 나오잖아요. 요새는 원한에 의한 폭력보다는 그런 게 더 많아졌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가장 흔한 문제는 짜증과 불안입니다. 허연아님 생각할 때 짜증이라는 게 뭐 같아요? 지금 저의 상태가 그쵸. 저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들으면서 나 이렇게 심각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심각한가라는 생각이 좀 그냥- 불쑥 짜증이.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짜증날 소리가 좀 저도 생기거든요. 김한석 씨가 짜증이라는 게 뭘까요? 예? 짜증. 불만. 불만.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한 명 질문하고 넘어갈 수는 또 옆에 시키니까 짜증 나는 거. 솔직히 되게 순간 짜증났어요. 네, 순간 짜증 나는. 나 이쪽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좀 짜증났어요. 한 명 질문하면 보통 넘어갔는데 두 명째 또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야 예리하시네요. 그렇죠. 바로 짜증이라는 거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짜증난 줄 몰랐는데 건드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은 내가 짜증을 내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짜증난 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차 올라와서 전 같으면 누가 툭 건드리고 넘어가면 하지 마 이랬을 텐데 툭 건드려 이러는 거 있죠. 또 왜 건드려 이러는 거. 물이 50도에서 10도 올라갈 때는 안 끓죠. 근데 90도일 때 10도 올라가면 확 끓죠. 바로 짜증은 90도에 있는 거야 내가. 끓을까 말까 끓을까 말까. 근데 그때 50도짜리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겨우 10도짜리야. 툭 건드리는 거. 아니면 누가 뭐 경적을 삑 하고 올리는 거. 이럴 때 왁 하면서 사람이 돌변하는 거. 이럴 때 짜증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항상 불안해져요. 자, 불안이라는 건요. 안 입을 자에 안전할 안자입니다.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전쟁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전투태세가 되는. 그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뭔가 약간 엔진을 켜놔야 되는. 그래서 바스락한 소리마다 금방 막 예민해지게 반응하고 과잉 반응을 하고 민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작은 일이 벌어져도 금방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 배가 꾸룩꾸룩한 거, 약간 입이 바짝 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되게 큰 무서운 병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보다 크게 느끼니까. 저는 심장 뛰는 걸 안 느꼈는데 갑자기 심장병이 느껴져요. 그럼 심장이 뛸 만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위험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짜증이 난다 라고 얘기하면 역시 나는 안 돼. 난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짜증이 난다. 내 몸이 나한테 보낸 신호예요. 너 오늘 여기까지야. 차 올라왔어.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쉬어야 돼. 괜히 더 무리하다가는 화내게 돼. 짜증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약간 짜증이 날 것 같은 묘한 느낌 들 때는 탁 멈춰야 돼. 우리 이미 하고 있는 게 그럴 땐 잠깐 나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잠깐 바람을 쐬기도 하고 회의하다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짜증이 나지만 나는 빨리 끝내야 돼 일을. 그런 생각이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 짜증과 불안 이게 사실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까에 대한 솔루션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와
뇌와 심장 사이의 연결을 끊어라. 우리 뇌와 심장이 서로 직렬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갑자기 뛰잖아요. 그럼 뇌는 80에서 110으로 뛰었네? 그럴 만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쫙 스캔을 합니다. 위험한 거 있나? 정말 위험하네? 그럼 정말 더 뛰게 해. 거꾸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미리 겁을 먹거든요. 사자나 토끼는 자면 무서운 거 없어. 불안하지가 않아요, 얘들은. 근데 인간은 불안이라는 것은 앞날을 미리 예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덕분에 우리가 에어컨도 있고 창문도 있고 집도 만든 거거든요. 앞날을 대비하려고. 그래서 상상을 하는 것만 우리 소름 끼칠 때 있죠. 그때 나 진짜 싫었어 이러면서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뛰기 시작해요. 그럼 뛰면 내 뇌는 정말 또 그런 일이 있나 보다고 믿어. 이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확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에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이 악순환을 이해하고 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술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심장이 뛰면 와 무섭다가 아니라 얘가 뛰네. 그리고 무서운 겁날 게 있어도 심장이 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고황장애인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대학생이 고황장애에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한 2달 후에 갑자기 외래 날이 아닌데 왔어요.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하면서 무슨 일인데 친구들이랑 오래하면 탁구를 쳤거든요. 탁구를 30분, 1시간 막 쳤더니 심장이 뛰어요. 막 치고 났더니 심장이 뛴대. 그래서 저 공황발작 또 오나 봐서 무서워 선생님한테 왔어요. 야 탁구를 치면 심장이 뛰지. 뭔 소리냐고. 정말 그러네. 그러고 갔어요. 그냥 무서운 거야. 또 올까 봐.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그 공황발작이 왔던 게 너무 겁났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심장이 뛰는 것을 또 무섭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분은 좋아진 다음에 등산을 했어요. 저희 병원 뒤에 아차산이 있는데 아차산 턱까지 올라가면 꽤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근데 와 내가 오래간만에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원하게 물 마시고 바람 쐬고 진짜 좋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다라고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심장이 뛰는 일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치료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한쪽은 무섭고 두렵고 겁나요. 왜냐하면 그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뇌에는 한번 쭉 흉터가 난 셈이기 때문에 겁나요. 마치 집에 도둑이 한번 들고 나면 밤에 창문 소리 덜컥만 나도 겁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혹시 과잉은 아닌지 심장과 뇌의 커넥션을 끊어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접시물에 빠지면 무서워 죽겠어요 하는 겁니다. 평생을 호수만 보던 친구가 동해안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파도가 팍 치면 무서워 죽겠어요. 하지만 동해안에 사는 애를 보면 한 친구가 보면서 이건 파도도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섭고 불안해지면 그냥 작은 일들 그것을 커다란 파도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선생님 좀 비정상인가 봐요. 난 문제인가 봐요 라고 오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정상과 건강 사이에 있으면서 비정상과 정상 사이에 있다고 느끼면서 와요. 65세인 노인분이 치매인 줄 알고 오세요. 기억력 검사 정상이야. 근데 이분은 내가 옛날에는 핸드폰 번호 10개 다 외웠는데 이젠 3개밖에 못 외운대. 저도 3개밖에 못 외워요 그래요. 핸드폰 10개 외운 게 대단하신 거라고 그동안. 정상과 건강함 사이에 있는 분들이 150에서 100을 떨어진 분이 자기가 60점 미만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실제로는 그럴 경우가 많다. 나를 너무 결손이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앞으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이럴 때 좋은 거는 군화입니다. 화나, 무서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를 내는구나.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구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지켜보게 되면 사실관계가 보이면서 조금 객관화시키는. 그러면 이제 이거 넘어갈 수 있다라는. 아니면 내가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인지 어떻게 할지를 보게 됩니다. 평균 경력 22년인 판사들의 10개월 동안 1112건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가석방을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평균 6분에 한 건씩 하루 수십 건을 처리하는데 흥미로운 건 오전 첫 시간엔 가석방률이 65%예요. 10명 중 6명 너 집에 가. 근데 점심때가 가까우면 20%로 떨어져요. 그리고 또 밥 먹고 나서
1시간, 1시부터 65% 다시 올라가. 5시쯤 집에 갈 때 되면 또 떨어져.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냐.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이래. 우리 뇌는 1.4kg짜리 작은, 정말 조그만 2%짜리 기계예요. 근데 얘가 20%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2000칼로리를 먹으면 400칼로리는 뇌가 써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되냐? 뇌가 제일 먼저 에너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기본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름 떨어진 거예요. 자동차가 다 쓰면은 차 버려야 되나가 아니라 기름 떨어졌나 먼저 생각해야 되듯이 배터리 달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 그러니까 관대하게 생각하면서 넌 집에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다 채운 사람만 딱 되고 안 사람은 안 돼. 너는 아무리 저 어린애가 집에 있고 할머니가 혼자 애 보고 있어 제가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제가 1년 중에 8개월 다 했거든요. 안 돼. 귀찮아. 안 돼. 말 많어. 안 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고프면 사람 이상해진다. 혈당 떨어지게 보충하자.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그다음 긴 회의, 혹시 긴 방송 사이사이 좀 드시면서 먹어가면서. 왜냐하면 우리 뇌가 나란 사람이 탐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당이 떨어지면 뇌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이 뇌가 힘들어한다. 뇌가 힘들어하면 내가 예민해지는 걸 떠나가지고 가장 보수적인 생각만 하게 돼서 그냥 아주 기본빵만 한다. 기본적인 거. 꼬마들한테 저런 장난감 주면 하루 안에 망가뜨려요. 그냥 적당히 감아서 놀아야지 오래 쓰는데 한쪽으로 우리 애들 생각할 때 한쪽으로 계속 감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감다 보면 어디서 뚝 끊어지죠. 열심 최선도 그런. 내가 태엽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아야지. 완벽하게 끝까지.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뚝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적당히 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쉬어줘야 돼요. 2006년에 레페티라는 사람이 업무 강도와 귀가 후 아이와 놀아주는 것을 봤더니 바쁜 날 확실히 덜 놀아주고 짜증을 많이 내더래요. 바쁘고 힘든 날은 여유가 없으니까 애들이 막 앵기고 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자, 여유라는 거는 저 사람 여유가 있잖아. 이 얘기는 돈이 많잖아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는 정신의 폭이 넓은 겁니다. 이걸 만들려고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열심히 사는 버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버릇을 위해서 거꾸로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게 하라고 해요. 젊은 분들이 저 쉬는 오랜만에 야근 없이 있는 주말이라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왜 했냐고. 가는 동안 화났죠. 네, 3시간 걸려 차 타고 가서 땡볕에 서가지고 애들 줄 서가지고 있느라고 애 3개 타고 전 더 죽을 뻔했고 오는 길 차 막혀서 화났어요. 부부싸움했어요. 그래도 애들과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혼자 소파에 누워서 다 내보내고 가능하시다면 프로야구 경기 보시면서 콜라 먹으면서 감자칩 드시면서 진짜? 낮잠 자고 뒹굴뒹굴. 그래도 돼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도 좀 있고, 그럼 대신 가족을 위한 시간도 있듯이 일주일 내내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토요일 오전, 스케줄 비는 하루, 반나절 그걸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나는 낚시를 좋아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제발 나 1박 2일 갔다 올게. 이런 것들을 통한 그래서 좀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내가 또 힘이 나고 충전이 됩니다. 왜냐면 그것도 60점 넘어야 되니까. 이게 제로면은 참 어렵죠, 사는 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또 부인도 익스큐즈를 좀 해줘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부인 입장에서 자기는 100을 막 쏟고 있는데 남편은 잠깐만요. 이게 남자도 여자로 가면 안 돼요. 성질을 내잖아, 본인은 이렇게. 나의 시간이 필요해 하고 나의 여유를 갖는다면 또 부인 입장에서는 그게 또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곧 같이 서로의 그 여유로운 근데 가능하세요? 네, 똑같이 부인도 좀 싶어요 하고 부인도 옷도 사 입고 제가 이래서 안 해요. 제가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구죠? 무하마드 알리. 더 그레이티스트라는. 무하마드 알리가 조 프레이저한테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멋지다. 멋지죠.
내가 질 수도 있어 라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떠벌리 무함마드 알리지만 허세를 보인 거죠. 일종의 항상 허세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살면 좌절할 때도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더 위축돼. 우리는 아까 자기가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럴 때 나 허세 있어. 나 죽지 않았어. 나 괜찮아. 그러니까 막 자꾸 당하고 저놈이 치고 나 넘어지고 깨져가지고 피곤한데 이러 죽을 것 같아. 나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 이럴 때 좀 더 막 이러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잠깐 나 괜찮아. 나 죽지 않았어. 이럴 때일수록 깨끗하게 옷 입고 지갑에 돈 조금 넉넉하게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나 혼자 거울 보면서 괜찮아 3번씩 얘기하고 그런 허세. 약간의 허세는 필요하다. 자, 아까 최선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선 말고 뭐 하란 말이냐? 차선 그게 아닙니다. 최악이 아님을 제껴라. 그러니까 최선은 갖고 최선 머리 아픈데 최악이 아닌 거. 이것만은 아니야. 아 쉬워. 이건 하나나 2개만 제끼면 돼요. 때리는 놈, 폭력, 폭언 절대 안 고쳐져 이건. 제가 20년 정신과사로 보는데 나쁜 버릇이야 이거.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나머지가 좋아도 하지 마세요. 그렇듯이 내가 절대 최악이라고 생각한 이것만은 안 돼. 한두 가지 제끼자는 거죠. 그러고 나면 편해져요. 일단 그러면 심한 결격사는 없잖아요. 그걸 뭐 더 심각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럼 차선과 차악이 남아. 그럼 당연히 차선이지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 가는 거. 좀 더 결점이 많더라도 단점이 많더라도 이게 더 좋아. 마음 가. 그럼 그거 하면 돼.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김태훈 씨가 그 배철수 아저씨한테 초기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기 팝 컬럼니스트고 사실 그게 안정적인 일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배철수 씨도 그 DJ를 하시면 처음에는 자기가 DJ 전문 DJ도 아닌데 그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태클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야, 네가 좋아하는 일이면 오래 해. 또 오래 하면 너한테 뭐라 그러던 놈들 다 사라져. 그런 말을 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좋아하는 게 있으면 결점들, 단점들, 결함들, 태클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게 좋잖아라는 마음으로 마음에 안 가는 건데 해. 그럼 오래 못 해요. 이 선택을 오래 지향하지 못해. 자, 그러니까 최선 어렵다. 최선만 찾지 말자. 비용이니까. 최악 제껴라. 그럼 차선 중에 차악 중에 마음 가는 거 해라. 그러면 오래 할 수 있다. 오래 하면 어느 정도 쭉 간 다음에 아, 그 시점에는 이게 최선이었겠다. 라고 판단을 내릴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 만족주의자는요, enough. 60점 넘으면 돼. 패스 올 페일이에요. 60점 넘으면 땡큐. 최상주의자는 뭔가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아. 나는 만족주의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좋습니다. 나는 최상주의자에 가까운 삶. 예. 저는 최상주의자들을 노력해요.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족주의자로 살려는 분, 미안하지만 아빠? 좋은 아빠? 막 최고의 아빠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막 6시만 가서 애들 공부 봐주고 대신 학원 대신 공부시키고 이런 거 못해요, 저는. 이렇듯이 내가 할 수 있는 한을 최소한 하고 60점을 넘어갔으니까 난 돼. 그럼 그 남는 얘들을 최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사용할 에너지 갖다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선택적 집중. 그러니까 나는 만족주의자로 살아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난 최상주의 더 열심히 해야 돼가 아니라 이 2개를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최선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삶을 저는 한 이 정도면 땡큐 하고 지내는 방향으로 가되 거기서 모은 남은 에너지들을 최상주의자로 살아야 힘 줘야 될 때 빡 줘서 거기선 한계를 뛰어넘는 성취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한석 씨 보실 때 본인은 어떤 그릇 같으세요? 속 좁은 애가 있죠. 속 좁은 애? 아유, 어떡해요. 저보다 더 좁죠, 저는. 저보다 이거 더 작은? 최상 속 좁은. 소주잔보다 작은? 예. 그렇게 사실. 조금만 부어도 탁 넘치네. 자, 우리 먼저 내가 그릇이 커야 되는데 라는 생각 버립시다. 그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존경합시다. 그리고 속 좁은 사람 사실 드물어요. 자, 김한석 씨가 사실은 본인을 그렇게 느끼셔서 그렇지 지금 이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잘 듣고 계신 건 절대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좁아요. 아, 정말요? 아, 그렇군요, 이거.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봐. 아까 짜증내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럴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우리는 하는 컵입니다. 이 컵을 어떻게 잘 쓸까 고민하자고요. 이 컵에 물이 아까 넘치는 것 같이 끓던지 넘쳐. 이걸 좀 잘 막는
어서 생각해야지 그릇 키울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 나라는 사람의 컵에 여러 가지 물들이 들어와요. 보통 우리가 업무, 일 때문에 바쁘지가 있지만 공적인 나,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같이 교수로서의 나 있겠죠? 나의 삶, 난 나이 들어서 아픈데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좀 아프시기 시작 이런 식의 나의 삶에 대한 거, 사적인 나, 내 아이, 애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꼭지를 구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자꾸 일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학생일 때 공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4개의 꼭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꼭지가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때는 다 견뎌내요, 우리는. 근데 2개가 켜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 콸콸 할 때는 드물고요. 2개가 갑자기 있을 때 물이 넘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마감이 있어서 일이 많아졌는데 어머니 갑자기 입원하셨어요. 이런 일 같이 있을 수 있는 2가지 일이죠. 아니면 친구랑 좀 다툼이 있는데 윗집에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아랫집 물이 물바다가 됐어.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넘치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얼음 넣으면 물 조금만 넣어도 금방 넘치죠. 얼음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 자, 그게 뭐냐? 일시적인 괴로움이에요. 근심거리. 예를 들면 집주인이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해가지고 2달 안에 1억 올려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해결할 문제인데 이거랑 좀 다른 거죠. 갑자기 콸콸한다기보단 그냥 그 근심거리가 하나 생기니까 물이 또 넘치는. 근데 컵을 늘린다고 해결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 안에서 넘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건 제일 먼저 조이는 건 나의 사적인 나부터. 내가 어디 총무야, 친구들 모임에. 그것부터 안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미움받을 용기.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으니까 저것들이 날 죽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 갖고 과감하게 이거 못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일수록 못할까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가져야 돼요. 나 싫어. 못해. 그런 걸 가지고 과감히 틀어 잠그면 나머지 애들이 조금 잠잠해질 때 다시 틀면 돼요. 관계는 쉽사리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한 번 안 갔다고 끊어지면 그 관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엇보다 그 삶과 일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밸런싱입니다. 밸런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양쪽을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힘든 시기들이 와요. 근데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밸런싱인데 그 밸런싱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뭘 하나 안 하는 것이 또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변화는 얼마큼 하냐. 보통 한 달 하다 멈출 때가 되게 많죠. 피트니스 가가지고 한 달 하고 사람 빠져. 과연 안 돼. 그래서 누가 습관을 만든 석 달의 법칙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저항 없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 기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해. 예를 들면 지하철 한 정거장 앞에 내리기. 아니면 6시 반에 영어 듣고 출근하기. 그것을 하는 걸 보니까 평균 66일,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걸리면 2달 조금 넘게 하면 중간값이 나오는데 얼추 한 석 달 정도라고 전 말씀드려요. 석 달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달성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뭘 하기 시작하면 석 달 하세요. 제가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한 달 해보고 안 돼 하지 마시고 석 달만 하시면 하나씩 내 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큰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를 쌓아서 날 만드는 겁니다. 보통 뉴스에 그런 거 나오죠. 로또 당첨돼서 수십억 번 사람이 1년 있다가 어떻게 되나. 되게 우리 잘 살았어 이런 뉴스가 안 나오죠. 다 뭐 잘 안 됐다, 불행하더라. 실제로 연구를 해봐도 한 번 커다란 행복이 오는 것보다 매일 작은 게 자잘하게 쌓이는 게 그 사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듯이 오늘 아마 오늘 여기 오셔서 저랑 같은 시간 보낸 게 오늘의 행복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 알 수 없죠. 이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요 생각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 근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데 30세 이후에 받은 인생의 어떤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만한 정신적 외상으로 그 사람 성격 전체가 변하거나 인생이 망가지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꼬마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라는 자동차에 범퍼가 나가거나 팬더가 나가는 약간 구부러지는 정도지 폐차할 정도의 일은 참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나는 의외로 강하다. 두 번째, 완벽에 대한 포기를 좀 하자. 그러니까 마음의 건강함과 정상성은 완벽해지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요가 아니라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포기하면 훨씬 편해지고 내가 완벽을 포기하니까 저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것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완벽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싶지도 않아. 근데 나도 완벽하지 않고 저 사람도 약간 다 결함이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들을 만한 게 있고 그러니까 함께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야, 나 우리 같이 좀 해볼까? 이런 공감, 연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불완전해요. 저한테 면담,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 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같은 사람 처음이죠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상한 너무나 괴롭게 지낸 사람은 처음이죠라는 얘기 듣고 와서 제가 인정하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극의 주인공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불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걸 우리 안고 살아가는 거고 그걸 지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걸 통해 우리 여유가 생겨요. 저는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몰아도 중앙선 넘어오는 차에 갖다 받치면 할 수 없다. 근데 크게 안 다치고 차만 망가졌으면 정말 다행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더 잘할 걸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럼 내가 밖을 안 나가야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건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성을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의 내공은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